안녕하세요. 송병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면 다들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되게 반성하고요. 제가 딱 저한테 좋은 시간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이틀 정도 했었거든요. 그 일상에 적어 있다 보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걸 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잠깐 우리가 이제 몽골 갔다 온 지가 한 달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1998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까지 중국에 있었어요. 주로 비즈니스 한다고. 그동안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요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게 좀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동안 제가 갔던 지역들은 그런 것들이 연결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몽골을 가면서 저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항에서 박사님이 던져주신 책 보고 정말 엄청난 망치 얻어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박사세 와가지고 제일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이 공부를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 그 학습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저희한테 평생 공부할 프레임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을 또 평생 풀어야 되겠다는 숙제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맡은 분야는 흉노에 있었는데, 그 흉노가 제가 이성희 선생님과 말씀을 드렸고 이어지는 했는데, 이 사람 사는 얘기였어요. 처음에 주인공이 바뀐 얘기였는데, 흉노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 이제 공부에서 이제 책에서 들어갔으면 하는 희망사항 중에 하나는 이 유라시아 제국에 거쳐갔던 유목 민족사들이거든요. 유목 민족사를 좀 통사적으로 한번 접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맥락을 우리가 좀 흐름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관점들, 또 세상을 대하는 관점들, 또 공통적인 무엇이고 차이적인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면서 각각 하나하나의 그 주인공들과 특색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조금 이제 숙제라고 생각했고요. 네, 제가 이제 이걸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없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인터넷에서 서치해가지고 정말 자료 좋은 자료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자료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했고요. 흉노에 대한 그림은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초록색으로 그려진 것이 흉노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쪽이 중국의 한 나라 포함해가지고 흉노가 대응했던 서역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분홍색으로 그려지는 것이 흉노 이후의 선비족들이 그 중국 민족과 대응하면서 형성됐던 나라들에 대한 그림들이고요. 기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역사상으로 나타난 시기부터 하면 거의 한 기원 전후 한 1000년 정도 시대가 흉노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에는 동남아의 역사인데, 남쪽은 중국의 역사이고 북쪽은 북방의 역사,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흉노가 주축이 된 동아시아 역사 흐름이 여기서이고, 흉노 다음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선비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비족이 주축이 된 일종의 일종의 연합 조건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이제 수나라 당나라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흉노가 언제부터 출현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책에 보니까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흉노가.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흉노가 그전에는 없었었나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마천의 사기에서 흉노라는 어떤 우리 처음 드러나는데, 그전에도 물론 그 민족을, 그 시대에 그 지대를 써왔던 사람도 있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세 권을 품었는데, 이 흉노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몽민족이 본 세계사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흉노제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다 이제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뭐냐면, 야, 문자가 깡패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중국 사람 입장에서 흉노 사는 기술이 됐거든요. 그 전에 흉노의 민족도 문자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준 일종의 침략사의 경우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관점에서 썼던 것들인데,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문화는 크게 이제 전파 모델과 그 다음에 진화적 모델, 그 다음에 전파 플러스 진화적인 교류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둔다 그러면 어느 문명이 선조일 것인지 아닌지 주장하는 것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hình thành 문명들이 입자 운동처럼 상하적으로 교류와 갈등을 주고받으면서 발전되었다면서 연구도 좋다. 이제 기술하고. 흉노라는 명칭 자체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을 이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렀고, 그것은 이제 시움이라고 하는 숭이나 흉에 가까운 발음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문자로 표현할 때는 흉노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 그 발음이 이제 시움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식으로 쓰면 이제 흉노인데, 이것이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는 비슷한 단어가 흉노로 기록됐고, 그게 또 이쪽으로 흉민족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기록에는 하운주 세 왕조가 있었던 시기에 흉노의 전신이라고 하는 기방이라든지 흉년이라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흉노의 직계 조상인지의 부분들은 현재는 좀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좀 그렇다고 보는 게 이제 하나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춘추 시대에는 춘추 시대를 거쳐가지고 전국 시대에는 진한조가 흉노의 갈등이 본격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나라 각자 이제 흉노의 친절을 받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이제 진나라가 이제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나서 각자 쌓았던 성을 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만리장성이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국과 진나라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했고, 진시황의 이제 북벌 정책이 나오는데, 옥년이라는 정부를 통해가지고 오로도스라는 지역을 차지하는데, 오로도스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근데 중국에 이제 처음으로 이 흉노를 이끌었던 민족 영웅 자체가 이제 북벌처럼 나타나는데, 살부 대타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민족 시족사회를 부족사회를 이제 합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흉노가 썰이 여러 가지 또 있더라고 보니까, 흉노가 돌돌 소위 말하는 투르키주의 민족이냐 아니면 몽골리안 쪽의 민족이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썰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수의 주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투르크계 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소수의 의견으로는 몽골리안 쪽에 하는데, 이제 흉상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몽골리안보다는 투르크 계통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똘성무라는 그 전에 이제 도만성무라고 이제 일종의 창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창시했던 도만성의 이제 아들인데, 맏아들이었어요.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원칙으로 볼모로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일종의 백인의 총사라고 해야 되나요? 액처제에 때에 빠져가지고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쪽에 보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글은 크게 나누는 이 흉노의 통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좀 쓰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게 흉노라고 하면 인구적인 배포로 보면 거의 한 나라의 민족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초민족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고 인구들이 또 아주 낮은 집단인데, 그 집단들이 어떻게 자기 민족의 한 10배 내지는 100배 되는 민족을 어떻게 이제 다스렸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큰 관점들인데,
그것에 대한 에너지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다스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연도표를 한번 좀 정리하는 식으로 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흑로의 초원 제국을 세우는데, 주로 여기 쪽이 이제 흑로의 제국 영역이었고, 그 밑에가 이제 한나라 쪽이에요. 그렇지만 초기에 한나라는 지금 현재 중국 면적으로 보면 거의 한 4분의 정도밖에 위치를 하지 않거든요. 그 위에 밑에 있는 쪽이 이제 오른쪽 쪽을 하는 거는 나중에 오나라가 이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중간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부딪혔던 중에 하나가 이제 오도로스라고 있어요. 이 오도로스가 지금은 이제 지금 위치로, 현재 위치로 보면 그래서 남몽골, 중국 영어대에 있는 내몽골 쪽이 내몽골인데, 여기가 우리가 다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몽골 쪽의 지형들이 그냥 다 평평한 평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굉장히 구름지도 많고 산도 많고 이렇게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거의 평평한 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자기들 굉장히 경계 선상이 치열하게 공방됐던 이런 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누가 인터넷에서 올린 글을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사슴돌인가 하나요? 우리가 불렀던 사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굉장히 신석기 시대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더 가면 신장수행이고요. 이 지역도 굉장히 나중에 공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성리적, 동호적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제, 기원전 3세기 경우에 이제 동아시아의, 아시아의 이제 분포도이고, 흑로 쪽, 월지족, 오성, 그 다음에 동호, 부역,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거기에 이 목돌선을 이제 나중에 이제 영토 확장 부분들이 쭉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만 이렇게 남쪽으로 여기 월지족을 좀 정복하기도 하고, 이 월지족이 나중에 밀려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다시 하면서 여기 자체가 굉장히 그 서역을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통사적인 내용을 쓸 수 있었고요. 주로 이제 흑로의 역사는 거의 90% 이상이 한나라와의 역사의 갈등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나라와 어떻게 이제 이 관계에 쓴다는 부분들이 그 얘기를 좀 많이 썼고요. 한나라의 구조가 이제 중국 중원을 진나라가 통일된 제국을 다시 이제 이 개성을 하면서 한국구조가 이제 등장하는데, 흑로와의 관계에서 조금 이제 갈등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좀 침략을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벌을 하려고 나섰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북조선한테 불력을 당하는 어떤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군신의 관계에 준하는 그런 어떤 조약을 좀 내리면서 이렇게 했던 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방이 죽고 나서 굉장히 굴욕적인 어떤 화치를 요청하는 그런 어떤 편지를 보내는데, 그냥 당신도 혼자고 나도 혼자 됐으니까 우리 서로 같이 사는 듯한 이런 어떤 내용의 수사를 보내요. 굉장히 나라를 보면 아주 굴욕적인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70년 정도의 동안은 굉장히 전쟁을 회피하면서 그냥 지냈는데, 그동안 한나라는 굉장히 경제 발전을 많이 이뤘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신경도 남아줄 정도였고,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데, 이것의 성과를 이루어가는 게 이제 한나라의 유철이라고 하는 한무제가 이제 그걸 이어갔죠. 한무제는 유방의 이제 증손자대로 퍼인데요. 거의 제2기간이 16살에 즉위해가지고 거의 54년 동안 즉위하면서 40년 동안 한나라와 그다음에 흑로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그런 장군에게
일종의 탐사를 좀 시키는 거죠. 배월지와 같이 협동을 맺어가지고 풍도를 같이 취재하라고 하는 제안을 보냈는데 13년 동안 유배를 돼 있다가 나중에 옮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표를 보니까 한 12차례 정도를 한 나라 입장에서는 정벌의 역사로 나갑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이제 부분들 다 실패를 했고요. 성공한 거는 거의 3차례부터 한 5차례까지, 5차례까지 정도인데, 이때 굉장히 유명한 각거병이라는 장군이 있고, 미천강 장군이 있고 해서, 그때가 이제 굉장히 전성기대로 이제 영토를 확장했던 부분들이고, 나머지 역사들은 거의 뭐 이렇게 실패를 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명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름이 이제 나중에 투항을 하죠. 근데 이 투항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황무제는 거의 가족들을 전부 다 이렇게 멸살을 시킵니다.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 자체를 40년 동안 이어온 전쟁의 부분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 걸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마천이 이 내용들을 비판을 하죠. 근데 사마천이 이거를 국영이라고 해서 선거를 차고, 제가 이제 사마천이 사기를 쓰는 그 계기가 되는 그런 거여서 그래서 보니까 사마천은 이 자체의 전쟁의 와중에 자기가 역사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쭉 이제 통사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고요. 40년 전쟁 이후의 부분들은 이 도표를 보시면 화친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월적인 관계에서, 홍대 입장에서 우월적인 관계에서 화친의 시간이었다면, 요거는 이제 거의 동거의 시대인 부분들이고, 또 후반으로 넘어가가지고는, 굉장히 열세적인 입장에서 이제 화친의 관계에서 했던 부분들이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풍로의 왕은, 중앙 성우라고 하는, 성우라고 하는 그런 칭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주로 요 밑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아들, 장자 성속의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옆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는 거는 저 형제, 대신 사촌의 직위승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 혈액성기 시대는 바로 밑에, 동국로 서양으로 갈라졌던 그런 어떤 시기에서, 바로 즉위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어떤 역사적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양변 자체가 안정이 안 된 이런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안야 시대에 이제 동국로 서양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시기에 성우 화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종의 군신의 관계까지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관계로까지 이제 비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보면 군신의 관계를 맺으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조공을 받아들이는 관계를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그런 관계를 맺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조공을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런 화친의 관계를 맺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풍노와 한나라 역사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랬냐면 그런 어떤 기회 비용들을 많이 이렇게 주면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흉노의 마지막 이제 불꽃들은 거의 56시대에 세 나라 정도가 흉노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건설하다가 불과 2, 3세기 만에 그냥 나라가 다 관계가 되고, 그 뒤로부터는 주로 여기가 이제 시기적으로 나누고 여기를 지역적으로 나누면 주로 이제 요런 연두색으로 칠해졌던 관계가 흉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대적들 후손들이 이제 중국을 지배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관계되는 게 이제 주로 중국의 중원을 포함한 동쪽 지방의 어떤 관계였다면, 이제 나중에 동유럽에 나타난 흉노들은
주로 훈족이라고 해서 이 관계가 이렇게 좀 서역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역이라는 부분들도 좀 우리가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의식적이고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그 지방을 지출했던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의 세력들과 다투면서 밀려가서 그 나라를 좀 이렇게 쫓겨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쭉 이렇게 쫓겨났던 그런 시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흉노가 훈족으로 이렇게 발전되면서 동료가지고 서로만 제국을 이렇게 아틸라가 이제 왕위가 됐던 시대에서 주로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흉노의 힘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것들을 좀 보면 흉노 자체는 굉장히 그 제철의식과 샤머니즘 이런 어떤 굉장히 민족의 그 관계를 끈끈하게 맺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형태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노의 용성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제 용성대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자체는 굉장히 유목민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흉노가 주로 이제 용성제 대제면 거란은 시체기, 몽골은 프리타이 같은 경우 이 한민족하고 같이 연결하면 영고 동맹이나 비천제 같은 하늘의 아들로서 하늘을 섬기고 그 행사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행사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행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흉내의 또 하나의 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징집, 훈련, 보상 시스템이 잘 돼 있었다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게 시스템적으로 됐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생활 습관으로 이게 아까 불안정 발표하실 때도 이만큼 얘기가 조금 나오신 것 같은데 군사력으로 보면 굉장히 숫자로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게 했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첫째 이제 전투적으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우월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무기로서 이제 활도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옷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이건 중국의 종달 같은 경우도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좀 생산성이 높은 그런 어떤 것이고 식량도 전투의 중간에 최적화한 그런 식량으로 싸움에 임했던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 자체가 전쟁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사냥놀이를 하면 우리가 식단 보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자체가 전쟁에 바로 활용되면 그것이 이제 전쟁의 승패를 굉장히 저하는 요소가 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수평적인 경제관계 재분배 구조와 이렇게 낙탈했던 그런 성장물들을 배분하는 부분 속에서 가축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낙탈을 하면 주로 가축이나 사람이나 그다음에 목식을 주로 낙탈하는데 그것을 배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수평적이었고 누구든지 소외되지 않는 시스템을 따르는 겁니다. 그 성우라고 하는 지위 자체가 일종의 이제 약탈 군사시위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자기들이 화친을 좀 하려고 해도 일반 민중들이 굉장히 빈곤에 시달릴 경우가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민중의 욕구를 대변해서 그냥 약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환시대는 거의 침입한 지 3년 내로 거의 한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성 자체 굉장히 좀 개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로부터 항복해오는 모든 어떤 장군들이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중요한 지책도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제가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흉내의 전략과 전술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글의 완성도로 보면 한 30분 다 준비 못했거든요. 더 준비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밑에 그 폭로의 선호도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